이모, 이 카페 프랜차이즈 정말 대박이에요. 강남 본점은 하루 매출이 300만 원씩 나온다니까요. 주말에는 400만 원도 넘어요. 조카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건넨 이 한마디는 30년간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살아온 박미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이라니, 제 월급 250만 원에 12배가 넘는 돈이 한 달에 벌어진다는 말에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당시에는 너무나 현명하고 확실해 보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재앙의 시작이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늦은 나이에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뼈아픈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경고등이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2022년 2월 57세의 나이로 30년간 몸담았던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년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동 운영의 극심한 스트레스, 확진자 병동 관리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서서 일하고 밤낮 없이 쏟아지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로 고민하다 보니 제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병동을 관리하던 2021년 겨울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혹시 감염시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후배 간호사 한 명이 확진되어 격리되던 날, 저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나? 앞으로 3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후배 간호사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받아들고 병원 로비를 나서는 순간의 그 복잡한 심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정체성의 대부분이었던 수간호사 박미숙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니 이제 저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뿌듯함과 해방감 뒤편에는 공허함과 불안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병동 회의도 환자 차트도 민원 전화도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 자유가 마냥 달콤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명예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과 예금을 합치면 8천만 원, 총 2억 원의 현금 자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나오는 62세까지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려면 한 달에 생활비로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고 그렇게 계산하면 2년도 안 되어 바닥을 드러낼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 준호의 학비와 생활비도 계속 지원해야 했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씩 드는 등록금과 월 50만 원의 용돈까지 합치면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서울 마포구 변두리 빌라의 월세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월급 32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퇴직 후 노후 자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봄날, 친정 여동생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카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예뻐했던 조카였습니다. 똑똑하고 활발한 성격에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3년간 일했다가 최근에는 퇴사하고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항상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제게 딸이 없었기에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수진이도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진로 고민을 상담해 주기도 했고 대학 입시 때는 제가 면접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함께 쓰며 밤을 새운 적이 있었죠. 그만큼 저는 수진이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셨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응, 이제 좀 쉬려고. 몸도 많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더라. 그런데 너는 카페 사업한다며? 잘 되니? 수진이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모, 정말 잘 돼요. 저희 브랜드가 요즘 완전 핫해요. 인스타그램에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강남 본점은 하루 매출이 평일에도 250만 원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4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50만 원이라면 한 달이면 7,500만 원, 1년이면 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거기서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데? 인건비랑 월세 빼고. 인건비랑 재료비, 월세 다 빼고 나면 매출의 한 30% 정도는 순이익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달이면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죠.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더 많이 남고요. 저는 숨이 막힐 듯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2,400만 원이라니 제가 30년간 밤낮 없이 일해서 받던 월급 250만 원의 거의 10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이면 3억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카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구나. 이모, 요즘은 카페가 단순히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공간이고 SNS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에요. 특히 저희 브랜드는 감성 북카페 컨셉이라서 젊은 층한테 완전 인기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이 벌어. 정말?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 혹시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데 이모 같은 분이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간호사로 오래 일하셔서 사람 관리나 디테일한 부분에 강하시잖아요. 게다가 이모는 원래 꼼꼼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니까 카페 운영에 딱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평생 병원에서만 일했는데 카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커피도 잘 모르는데. 이모,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커피 추출 기계도 자동이고 메뉴도 본사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모는 그냥 직원들 관리하고 가게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돼요. 그건 이모가 병원에서 하시던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직원 교육, 마케팅까지 전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수진이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제가 그 아이를 믿었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퇴직 후 무료한 일상도 지겹기 시작했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컸기에 새로운 도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진이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카페 프랜차이즈 본점을 직접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이모, 저희 브랜드 컨셉이 감성 북카페예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공간이죠. 요즘 2030세대가 완전 좋아해요. 특히 데이트하러 오는 커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도 많고요. 강남역 8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본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3층 건물 전체가 카페였는데 외관부터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빈티지한 벽돌 외벽에 커다란 유리창, 그리고 감성적인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에는 수천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아늑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곳곳에 놓인 빈티지 소품들과 초록색 식물들이 마치 유럽의 어느 고풍스러운 서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와, 수진아. 여기 정말 예쁘다. 영화 세트장 같아. 남편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카페가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가 있구나. 그죠? 인테리어에만 8천만 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투자가 매출로 다 돌아와요. 손님들이 인테리어 보러 오거든요. 카페 안은 토요일 오후인데도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예쁜 음료를 앞에 놓고 연신 사진을 찍고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직장인들, 책을 읽는 학생들,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모, 여기가 제일 인기 있는 자리예요. 창가 쪽 보세요. 한강이 보이죠? 정말로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수진이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매니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강 매니저님이고요.
이분이 제 이모세요. 카페 창업을 고려 중이시래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 매니저는 밝은 미소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저도 작년에 수원에 가맹점을 냈는데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한 달에 순이익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투자금은 8개월 만에 회수했고요. 지금은 두 번째 매장을 준비 중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눈앞에서 보니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다시 사무실로 안내하며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모, 여기 보세요. 가맹비가 5천만 원이고요. 인테리어랑 설비까지 하면 총 1억 8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여기에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2억 5천만 원. 제가 가진 돈이 딱 2억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수진아, 근데 이모 돈이 5천만 원 부족한데.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대출 알선해 드릴게요. 사업자 대출이라서 이자도 낮고 매출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순이익 나면 몇 달 만에 갚을 수 있잖아요. 수진이가 보여준 매출 장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에는 지난 6개월간의 일일 매출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일 평균 220만 원, 주말 평균 380만 원. 성수기에는 하루 450만 원을 넘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실제 장부예요. 하나도 부풀린 거 없어요. 세무신고용 자료니까 정확해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제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뭘 더 망설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카페 사업을 할 줄 알아. 평생 의료와 교육 분야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2억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하지만 여보, 수진이가 다 도와준다잖아요. 그 애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우리 조카인데. 게다가 실제로 강남 본점 매출 장부도 보여줬어요. 정말 하루에 3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매니저도 8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했다고 하고. 그래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해? 우리 퇴직금 다 날리는 거잖아. 여보, 지금 우리 형편 생각해봐요. 연금 나올 때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 버텨요? 아들 학비도 계속 나가야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바닥나요.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공하면 우리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남편도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 모두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루 평균 150만 원만 매출이 나와도 순이익이 30%라면 하루에 45만 원, 한 달이면 1,350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2년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순수한 이익입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정말 좋은 상가를 찾았어요. 마포구 홍대 부근인데 위치가 완전 좋아요. 빨리 보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곳은 금방 나가거든요. 그 주말 수진이와 함께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큰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1층 약 1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이었고 천장이 높아서 개방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통유리 창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모, 여기 정말 좋아요. 홍대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대학가라서 젊은 손님들 완전 많고요. 이 정도 입지면 강남 본점만큼은 아니어도 하루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도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리 진짜 좋아요. 저도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자리 흔치 않아요. 요즘 이 지역이 뜨고 있어서요. 재개발 호재도 있고 유동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장사하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조건을 들어보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수진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모, 하루 매출이 150만 원만 나와도 한 달에 4,5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월세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정도 입지면 싼 거예요. 강남이었으면 월세가 1천만 원도 넘을걸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이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선택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57세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는구나. 그때부터 정신없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제가 직접 가구와 소품을 고르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모, 이 소파 색상은 베이지가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대리석으로 하면 고급스러워 보여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벽지 하나, 조명 하나, 의자 하나까지 신경 쓰며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쌓아온 꼼꼼함과 책임감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이모, 이 조명이 좀 더 비싸긴 한데 이걸로 해야 분위기가 살아요. 그리고 이 책장도 주문 제작으로 해야 천장까지 꽉 차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했던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추가되면서 결국 2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진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설득했습니다. 이모, 인테리어를 한번 제대로 해두면 몇 년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아끼면 나중에 손님들이 안 와요. 요즘 사람들은 분위기 보고 오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추가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수진이가 소개해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연 5% 이자로 빌렸습니다.
3개월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카페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에는 제가 직접 고른 책 3,000권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곳곳에 놓인 초록 식물들과 빈티지 소품들, 편안한 좌석들. 제 손으로 만든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여보,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남편도 뿌듯한 표정으로 카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한 보람이 여기 다 담긴 것 같아. 당신 정말 대단해. 카페 이름은 고민 끝에 책과 쉼표로 정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책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선택을 칭찬하며 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 주었고 SNS 마케팅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바리스타 2명, 홀서빙 2명, 총 4명을 뽑았습니다. 한 달 인건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추천해준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고 메뉴도 본사 매뉴얼대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2022년 8월 1일 오픈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5명을 초대해서 오픈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 덕분에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첫 손님을 맞이할 때의 그 떨림과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와서 카페를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여기 완전 예쁘다. 사진 찍기 좋겠어. 그날 매출이 120만 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첫날부터 이 정도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남편도 뿌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당신이 이런 일까지 해내다니. 처음 한 달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SNS 마케팅 효과로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고 평균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말에는 15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매일 저녁 매출을 계산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80만 원, 70만 원, 심한 날은 5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수진아,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모, 원래 오픈 초기에는 호기심에 오는 손님들이 많다가 나중에는 줄어들어요. 곧 안정화될 거예요. 마케팅을 좀 더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고 할인 이벤트도 하고요. 수진이의 조언대로 인스타그램 광고도 매달 200만 원씩 돌리고 할인 이벤트도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광고비만 계속 나가면서 수익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월세 500만 원, 직원 인건비 800만 원, 재료비와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매출은 평균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여보, 이러면 매달 적자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수진이 말대로 곧 안정화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매출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겨울이라 유동 인구도 줄었고 경쟁 카페들도 주변에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모,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내년 봄 되면 다시 손님 많아질 거예요. 겨울은 원래 비수기예요. 수진이의 말을 믿고 6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부족한 운영 자금은 계속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가 가진 2억 원은 모두 사라졌고 대출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언제쯤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카페 업계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간호사 동기였던 그 친구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그 프랜차이즈로 카페 한다고 들었는데 어때? 응. 솔직히 힘들어.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 프랜차이즈 요즘 업계에서 문제 많다고 소문났어. 가맹비를 너무 비싸게 받고 실제 매출은 본사에서 부풀려서 보여준다고 하더라. 본점 매출도 사실은 조작된 거라는 얘기가 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매도자가 중개업체랑 짜고 가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해서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는 거지. 그 바닥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로 망한 사람들 여러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저를 속였다는 말인가? 아니야, 우리 조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믿었던 조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본점 매출 장부가 정확한 거 맞니? 실제로 하루에 300만 원씩 나오는 거 맞아?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그게 사실 그 장부는 좀 최대치를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평균은 그보다 좀 낮아요. 얼마나 낮은데?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주말에 잘 나올 때가 300만 원이고 평일은 100만 원대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절반이라니.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수진아, 그럼 이모한테 보여준 장부는 뭐였어? 거짓이었다는 거야? 이모 죄송해요. 하지만 그게 사업이에요. 좋게 보여줘야 가맹점주들이 투자하잖아요. 좋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술자리에서 말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건물 공사할 때 가맹비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본사 대표랑 나눠 가졌어요. 조카분이 1천만 원 가져가시고 본사가 1천만 원 가져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가맹비에서 돈을 받았니? 리베이트를 받았어. 긴 침묵 끝에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그래요. 다들 이렇게 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받았는데? 가맹비에서 1천만 원, 인테리어에서 500만 원, 총 1,500만 원이요. 그 순간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1,5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저 몰래 저를 속이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아껴주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모한테 이럴 수 있어?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사업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본사에도 상납해야 하고. 너 같은 사람이 내 조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조카가 저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누적된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던 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공들여 만든 곳인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빚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카페를 내놓았지만 매도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1년 반 만에 겨우 권리금 3천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투자한 2억 5천만 원 중에서 겨우 3천만 원을 건진 것입니다. 최종 계산을 해보니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투자금 2억 5천만 원 중 회수한 돈은 3천만 원, 손실액이 2억 2천만 원. 여기에 대출금 1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3억 7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집을 팔아서 7천만 원을 갚았지만 여전히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모은 돈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수진이와는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친딸처럼 아꼈던 조카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습니다. 현재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시간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7세에 퇴직했다가 59세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22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도 정년 퇴직 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합쳐서 370만 원. 여기서 월세 6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빼면 11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대출이자 80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원금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원망스럽고 분합니다.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목돈이 생겼을 때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권해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